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으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12일 오전 8시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주요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내외 악재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하회한 오늘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장중 4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 V코스피는 16.54로 지난 6월 28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거래일보다 43.08% 급등한 것으로 하루 상승률로 따지면 지난해 8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V코스피는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 들어 최대 낙폭을 보이며 장중 150만 원을 하회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정부기관들이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지를 권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움츠러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지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 연방항공청도 갤럭시 노트 7을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도 CPSC 발표 직후 갤럭시 노트 7이 판매된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이 주력 품목인 휴대전화의 부진으로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ICT 분야 수출이 141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2.1% 줄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입이 75억 3천만 달러로 1천만 달러 줄어 무역수지 흑자가 65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휴대전화 완제품과 부분품의 수출 감소 비율이 18.1%로 가장 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내외 우려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코스피는 장중 20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 불거지게 됐고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축소할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국내 증시에는 갤럭시 노트의 대규모 리콜과 또 각국의 사용 금지 권고까지 우려를 더해가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북한의 핵실험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선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그 돌파구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장 현재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 정도 하락하면서 1997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003포인트에 1.6% 정도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11시 고간 첫 번째로 2000선 하회하면서 1996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고요.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2000선 하회하면서 1995포인트 저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지수는 2% 정도 하락한 1997.09포인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1,8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당연히 IT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동반한 대형 IT주의 매도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무엇을 사나 봤더니 금융과 또 운송 장비주들을 사고 있고요. 현재 기관의 매수 물량은 95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물량을 개인 쪽에서 960억 원 정도 사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낙폭은 1.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65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654포인트, 1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이 655포인트로 654포인트에서 더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의 고점도 660포인트로 기관의 매도 물량도 출회되는 가운데 상단 또한 제한된 오늘 하루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3% 하락한 65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280억 원 정도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의 매수 물량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85억 원 정도 하단을 막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기관의 매도 물량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 또한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현재 35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의 흐름부터 살펴봤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KTB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잠잠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2% 이상 하락을 했었고 국내 증시도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제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뭐 9월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를 사실은 이렇게 높게 반영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9월 FOMC 회의 때도 뭐 자칫 지금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상당히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말 브렉시트 이후로 사실상 7월부터 뭐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엔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부진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요국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완화 기조가 추가적으로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면서 올라왔던 건데 뭐 지난주에 있었던 9월 20일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사실상 시장의 기대와는 좀 어긋나면서 아무런 어떤 추가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뭐 8월 고용 지표가 사실상 9월에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정당화시킬 만큼 강한 회복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준 위원들이 이제 단기간 내에 어떤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기준금리 정상화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 이런 쪽에 어떤 신호를 보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연준의 어떤 시각과 기존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상충되면서 조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종목단으로 보면 그간의 어떤 코스피의 상단을 상당 부분 높여줬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어떤 랠리였는데 지금 뭐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배터리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6% 장중에 뭐 7% 가까이 급락하는 등 어떠한 그 투자 심리, 그러니까 기존에 좀 코스피의 대장주 성격이었던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전방 업체들이 조정을 보이고 또 이러한 그 낙폭을 만회할 만큼 어떤 다른 대형 업종들의 퍼포먼스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도 뭐 2000선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월에 볼 수 있는 어떤 뷰를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배하게 보는 뷰가 조금 지금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계속적으로 뭐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번 주는 뭐 거래량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목요일에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어떤 경계 심리로 인해서 조금 증시가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장 9월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시각에 변화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저희는 여전히 9월 금리 인상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 2분기와는 다르게 3분기 GDP 성장률이 뭐 3%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9월달 경제 지표를 9월달에 경제 지표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지금 자신감을 갖고 인상하기에는 좀 시점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점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물론 이전 어떤 회복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같이 발표된 8월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가 제조업 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어떤 부진인지 아니면은 좀 단기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부진한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9월보단 10월, 뭐 11월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단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9월 달 금리 인상 확률, 그러니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9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적어도 60% 이상 이 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수준이 30%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시장에 쇼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과연 미 연준이 그러한 어떤 모험을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또 미국 경기가 여전히 어떤 회복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는 국면이 아니고 또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뭐 대외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 혹시라도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그러니까 미국과 카운터파트가 되는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고 하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여파 자체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혹은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재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여전히 9월보다는 12월 쪽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흐름인지 확인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를 부담을 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증시에는 또 한 가지의 악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7%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각국에서 또 사용 금지 권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일에는 미국에서 또 6살 아이가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또 폭발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특히나 IT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상승 자체가 결국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다른 IT 업체와는 달리 이제 캐펙스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 또 3D 낸드 플래시라든가 아니면 OLED 이런 성장성에도 상당히 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의 삼성전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갤럭시 7 이제 판매량이 이제 애플보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상당 부분 반영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요 항공사에서도 이제 기내 이용 중지가 좀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센티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 조정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IT 경쟁 업체와는 다르게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지금 뭐 아직까지 지금 갤럭시 7이라든가 어떤 환율 효과 이런 거로 인해서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지금 센티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은 조금 단기에 그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조정 국면은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와 맞물려서 조금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뭐 10월부터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는
다시 좀 어떤 반등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반등이 어떤 코스피 지수의 반등으로 좀 이어지는 구간이 결국에는 FOMC 회의 이후 9월 말이라든가 10월 초 정도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또 국내 증시는 당장 내일 모레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많이들 갑갑해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추석 전에 또 내일까지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추석 연휴 보내고 돌아와서 이후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지금은 알파 수익률을 노릴 만한 어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깨지는 전략이 좀, 그러니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배당주에 기반된 어떤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주 쪽을 계속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그간의 플레이를 보면 이제 퀄리티 매력이 부각되는, 그러니까 싼 대형주 이 위주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살만한 어떤 구간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는 배당주와 더 퀄리티 매력도가 높은 싼 대형주들 위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지금 9월 한 달 동안 조금 안전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전략을 살펴보자면 배당주와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저평가 대형주를 단기적으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이슈와 함께 특징 업종, 특징주들까지 모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요, 샘플러스 조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양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갈 텐데 많이들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하면서 2,000선을 하회했습니다. 1,995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1.4% 정도 하락하면서 655포인트 딱 갈려 있는데,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멘토님께서는 코스닥이 654포인트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또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또 나쁘게만 볼 수는 코스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저도 코스닥 역시 654포인트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차트를 하나 이제 띄워드린다라면은, 이제 저번에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많이 이제, 복잡한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하나를 좀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비늘이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비늘이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비늘 밑에 이제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를 좀 찍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딱 시가 이제 654포인트를 딱 걸려서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코스닥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완전히 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매수가 좀 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종합주가가치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딱 보기만 해도 비늘의 상단 쪽에 위치해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악재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악재라는 것은 없고 시장이 어느 구간에 있냐에 따라서 자그마한 악재도 크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큰 악재도 작게 반영이 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악재도 이제 크게 좀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2,000선이 좀 깨졌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관심을 좀 가지라 한다라면은 코스닥 종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단은 계속해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는 코스닥으로 눈을 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은 이제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점으로 강조해 주셨던 654포인트 오늘 시가로 찍고 다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코스닥 어떠한 종목들을 담아볼까요? 네, 종목을 이제 사실 네. 먼저 틀을 만들어 드린다면은 지금 종목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 종목이나 사도 시장 반등 나올 때 작은 수익률을 맛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 볼 것 같으면은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많이 빠진 거 단순하게 한 달, 두 달 빠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많이 빠졌다가 이격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장 때문에 이제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은다면은 이제 몇 개 예를 좀 드린다면은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또는 뭐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또는 웰크론 강원이라든가 또는 뭐 KTS라든가요. KTS라든가 오늘 추천이 나갔던 우리들 제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좀 들어서 이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많이 떨어지고 이격을 이제 거치면 다시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시장 때문에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큰 수익을 내려면 오래 내렸던 장기간 하락했었던 파워로직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웰크론 강원, KTS, 우리들의 제약 같은 종목들을 담아보자 하셨는데 그렇다면 홀딩 기간도 길어지게 되겠네요. 홀딩 기간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시장에 상승장이 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2, 3개월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2, 3개월 동안 이제 샀다, 이제 팔았다, 자기 기준에 맞게 이제 단타를 하실 분들은 2, 3개월 동안 그 한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나는 뭐 직장인이다, 단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한 1, 2개월 정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동안은 꾸준히 잘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이제 방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식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2, 3개월 동안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나는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1개월 정도 단위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업종들부터 살펴볼 텐데 강세 업종으로는 일단 약세 업종을 뽑아볼게요. 전기전자, 건설 업종들을 뽑아주셨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 업종, 보험, 은행 업종 뽑아주셨는데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IT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 통해서 연구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 이상 빠졌었고요. 삼성전자를 동반해서 IT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또 삼성 SDI, SK 하이닉스까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갤럭시 노트 7의 이러한 여파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갤럭시 노트 7이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결함이 있다라고 이제 작은 수준에서의 악재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악재가 이제 작은 악재를 벗어나서 조금 크게 확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 권고를 좀 중지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6%까지 빠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IT 업종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완전히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역시 뭐 삼성 SDI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이 전부 다 좀 지지부진한 또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 거냐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지금 전망을 권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매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여파가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린 정도 단계가 아니라 아직까지 워낙 크게 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갤럭시 노트 7을 이제 리콜을 해서 다시 이제 화답을 다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핸드폰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책 결정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미 고가인 종목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이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전망을 제시해 보지는 않고 홀딩하셨던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은 조금 관리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신규 매수를 좀 생각하고 싶다 하시던 분들은 리스크 대비를 따진다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좀 비추천을 드리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제 전기전자 업종 역시도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부진하기 때문에 역시 잠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삼성 SDI 역시도 납품하는 기업이었다가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이었다가 네. 지금 완전 탈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신뢰를 이렇게 잃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더 이상 삼성 SDI의 배터리를 공급받을 권리를 좀 포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은 당장은 매수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단기 급등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급등이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급등을 잡기보다는 이제 아주 많이 좀 기다렸다가 이제 완전히 저평가가 왔을 때부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IT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시장 흐름도 있겠지만 지난주 이 미국 시장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정도 급락을 하면서 그동안 상승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장 4%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오늘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반도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미국을 따르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증명해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일단 오늘 음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하락하기가 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만 따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이미 홀딩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추세를 벗어나서 하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나 삼성 SDI와는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만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따로 떼서 네. 저는 이제 전망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삼성 SDI에 대해서는 홀딩하신 분들께서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신규 관점으로도 안 되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셨던 분들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IT 업종에 대한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또 관련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 때문에 은행, 보험주들은 오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금리 인상 이제 수혜주가 아주 많이 이제 바로 정해져 있죠. 네. 보통 인터넷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 치면은 보험업종, 은행업종이 딱 두 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업종이라고 해서 뭐 건설업이나 이제 철강 업종들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지금 다뤄볼 것은 은행하고 보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업종들이 그나마 오늘 조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를 좀 본다면 은행 업종이 오늘 2%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내는 거 보니까 무슨 어떤 변수가 좀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 변수를 좀 굳이 찾는다면은 금리 인상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매력도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은행주하고 이제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쪽은 또 네. 배당주가 워낙 좀 퍼센트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뿐더러 오늘 금리 인상 효과 이제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마진을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마진이 더 많이 남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 마진이 남고 금리 인상을 해도 마진이 남는데
보험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마진이 뚜렷하게 남는 편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운용하는 이제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운용을 보통 채권에다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위험 자산보다는 보험은 상당히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채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에서 채권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하고 은행 쪽이 수혜가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뭐 배당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주 매력까지 이제 겹치면서 악재 속에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은행주하고 보험 업종들이 좀 뚜렷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내에는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있을 것이고, 배당주의 매력까지 겹쳐진다면 은행이나 보험을 연말까지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이제 장기적, 그러니까 뭐 수익률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안전 대비해서 배당을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 대비해서 수익률은 월등히 낮겠지만은 큰 돈이고 낮은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따르면 뭐 은행주하고 보험 업종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뭐 은행주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조비 멘토님의 코멘트였고요. 네, 금리 인상 수혜주 이렇게 살펴봤다면 또 부담이 되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건설과 철강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부채 비율이 많은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엮이게 되는 업종들인데요. 건설, 철강, 항공주까지 한꺼번에 한번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하는데 왜 피해주인지부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데 은행에서 이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빚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철강주, 그리고 이제 건설업, 그리고 항공주도 빚이 생각보다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빚에 대한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그 상환이 상당히 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피해주라고 이렇게 마치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공식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보시면은 이제 오늘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건설주 한번 뚜렷하게 좀 본다라면은 건설주부터 살펴보면 금호 산업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금호 산업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많이 내려간 것들을 좀 본다라면은, 다음도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오늘 5%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GS건설 뭐 3%, 다 유명하신 건설사들 많지 않습니까? 현대산업, 뭐 두산건설 다 하락권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오늘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연내에 자꾸만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얼마 전 동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거기에 따른 이제 상한 부채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 건설업, 그리고 철강주들이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이것만 가지고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 더불어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항공주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채가 항공주들도 은근히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좀 하락도 있고, 유가도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유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마진이 조금씩 조금 줄어드는, 단기간적으로는 유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엔 추세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마진이 좀 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금리가 아니라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쪽에서는 좀 수혜주가 있게 됩니다. 이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항공주들에서는 또 수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악재하고 수혜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예측은 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항공주들, 철강주들, 건설주들은 좀 악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항공주 내에서도 낙폭이 깊어져서 좀 두드러지는 종목인데,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11% 정도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만 개별적으로 좀 뽑아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항공주 속에서 이제 오늘 아시아나가
오늘 이제 어떤 이슈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은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은 이제 유상증자가 정식 명칭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금액이 워낙 큰 것을 이제 대충 잡아서 대규모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사실 피해갈 수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아나 부채가 지금 현재가 6조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집 대비해서 현재 이제 아시아나 몸집이 1조 정도인데 부채가 8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집 대비해서 8배 많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신사업을 하고 싶어도 신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좀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돈을 또 다른 채권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아시아나는 이미 부채나 유보율이 상당히 지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빌리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주한테 떠넘기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좀 실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좀 피해갈 수는 없잖아라고 한다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처럼 부채가 많고 유보율이 적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주한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가 조금 부족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시아나항공에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적으로는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차트로도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랫동안 이제 그동안 바닥을 많이 다져놨던 구간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 4,000원대를 깨게 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뭐 특별하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리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움직임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약세 업종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던 게 이제 게임 업종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게임 업종들을 좀 본다라면은 이제 게임 업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컨텐츠 종목으로 좀 따진다라면은 이제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7%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이시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뭐 플레이 위디가 마이너스 4%, YD 온라인, 뭐 파티 게임즈, 액토즈 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 뭐 컴투스, 뭐 이스트 소프트 전부 다 지금 크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신작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락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장주인 이스트 소프트나 액토즈 소프트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락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상승한 종목 두 업종을 좀 뽑으라면 제약바이오하고 게임주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경우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것부터 가장 먼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하고 게임주가 다른 업종들보다는 뚜렷하게 많이 떨어졌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크게 낙폭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제약바이오 게임주가 많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기문 테마주 가운데 또 새 인맥주가 등장을 해서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또 상한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 DNC인데요.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29%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파인 DNC 한번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정치 테마주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파인 DNC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 상한가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부터 그냥 물량이 잠겨 있는 거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신테마주로 이제 엮이면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친인척이 이제 회사의 이사 역할을 좀 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 테마로 묶인 이 파인DNC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반기문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전부 다 올라갔었는데요. 에코바이오도 오늘 이제 주의가 걸렸지만 오늘 장중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졌었지만은 어저께까지 금요일까지는 30%까지 올라간 부분이었고요. 큐로홀딩스도 역시도 반기문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도 뭐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엔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연이어 계속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뭐 목요일부터 상한가, 금요일도 상한가, 월요일도 상한가가 될 뻔했지만 오늘은 한 25%까지밖에 올라가진 않았고, 그다음에 유라테크 역시도 괜찮은 크게 좀 수익이 나왔었던 모습이었고, 유라테크 역시도 상한가가 그냥 한 번 나오고 나서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부산주공 역시도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27%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고려포리머도 마찬가지고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신다면은 반기문 테마주가 전부 다 상위권을 싹 쓸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신테마주와 그리고 반기문이 현재 이제 문재인과 그 이제 대선 순위가 1, 2위를 앞다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상승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언급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테마는 이제 대선은 계속 아직까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언급될 뿐만 아니라 반기문 테마주는 지금 당장은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제 테마주로 좀 로테이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테마주는 잠깐 쉬시고 다른 좀 테마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반기문 테마주는 이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로테이션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로 관심을 두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또 안희정 테마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 일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의견을 표출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주들로 묶이는 종목들이 백금 TNA 있고요. SG 충방도 있고요. 현재 백금 TNA는 1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SG 충방은 현재 3% 정도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치 테마주들은 반짝반짝하네요. 네, 아무래도 진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따로 수급이 몰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수급이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뭐 정치 테마주가 가장 우선시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즘에는 뭐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그냥 관련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대선 나오시는 후보자들과 거기에 따른 이제 친인척이나 아니면 학교 동문, 이제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같이 살았던 동네여도 그냥 막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이제 테마주가 이제 백금 TNA가 좀 현재는 이제 가격만 지금 불러드린다면 22%까지 오늘 상승이 나왔었고요. SG 충방 같은 경우도 오늘, SG 충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11%까지 좀 상승이 나왔고, 대주산업도 나왔습니다. 대주산업은 좀 상한가가 현재 들어가 있네요. 상한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테마주로 이제 새롭게 분류되면서 세 개가 크게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도 이제 테마주가 이제 묶였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로테이션에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안희정 테마주는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추가 언급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가운데 한번 코웨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니켈 정수기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만큼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코웨이는 5%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코웨이는 이제 어떤 기업이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정수기 쓰시면 막 이렇게 이제 COWAY라고 써 있어서 코웨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제 그런 정수기에서 이제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다. 니켈이 뭐 검출됐다. 그래서
정수기 전량 회수하고 그리고 치료비를 좀 지원하겠다.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정수기에서 가장 타격은 이런 중금속 물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중금속 물질이 나왔는데 이제 인체 피해가 상당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좀 다시 악재 속에서 악재 속에서 호재로 다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6%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는 어떨 거냐라고 이제 하시면은 코웨이는 지금 악재는 끝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는 이제 차트로 좀 본다면 오랫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매수 접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단위가 10만 원대 단위다 보니까 지극히 좀 소액이신 분들은 이제 매수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혹시나 고액이신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장기주로 접근하실 거면은 다른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웨이는 나쁜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악재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차트로만 본다면 조금 비중이 부담된다. 좀 매수가가 좀 부담된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악재는 소멸됐지만 코웨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자면 주가 자체는 조금 신규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LG화학과 LG생명과학 합병 소식 전해드리는데 오늘 LG화학이 LG생명과학을 소규모 합병 형태로 흡수합병한다. 라고 밝혔어요. LG화학은 이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LG생명과학을 해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합병기일이 내년 1월 1일이더라고요. LG화학은 일단 장중에는 1%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반대로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생명과학은 4% 이상 오늘장에서도 올라주네요. 네, 일단은 이제 LG생명과학이 더 잘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고가는 이제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음봉이었습니다. 음봉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 이제 LG생활과학과 LG화학의 이슈를 드러낸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수급이 강하면은 장대 양봉을 이제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음봉이다 보니까 조금 매수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둘이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LG화학과 LG생명과학. 보통 합병하는 이유는 이제 두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많으니까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합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효율성을 결국에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합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G 화학으로 결국에는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조금 오늘 역시도 LG 화학도 매수세가 좀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1%대에서 멈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합병을 한 건 합병을 한 이슈고 이제 차트는 계속해서 자기 흐름대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덜 빠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떨어질 때는 좀 부진하게 시간을 길게 끌으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생명과학은 엇갈린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같은 의견이신가요? LG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역시 지금 따라 붙는 것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도 LG생명과학도 워낙 분야가 거의 다르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서 합병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의 시각도 많았었는데 일단 차트의 움직임만 보자면 조비멘토님께서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흡수 합병 소식이 있는 곳 다른 곳도 한번 이어서 짚어볼까요? 원익 IPS가 테라세미콘을 흡수 합병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회사는 또 합병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합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의 시각으로는 그 전까지 연내의 움직임은 기대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려면 결국 실적을 봐야 하고 그렇다면 주가가 움직이는 건 내년 이후부터가 아닐까 이러한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원익 IPS를 좀 본다면 원익 IPS는 이제 업종 분류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그리고 테라세미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은 어느 이제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
테라세미콘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반도체인데 결국에는 반도체를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겹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빼내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결국엔 뭐 둘이 잘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을 하면은 합병을 한 데에 따른 이슈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거를 기다리자고, 먼 미래를 좀 기다리자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차트로 좀 봐드려야 될 텐데, 역시나 테라세미콘 역시도 단기간에 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많이 올라온 기업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적거든요. 네. 더 올라가려면 정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아니기 때문에 테라세미콘 역시도 좀 흐름이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도 같이 봐드리도록 할 텐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원익 IPS는 상장한 지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년 5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1,000원에서 3,000원이 아니면은 비추천을 드려봐서 부정적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두 종목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상선과 흥하해운인데요. 업계의 라이벌인 한진해운에 대한 한진그룹의 지원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악재라고 보면 악재일 수 있는 이러한 이슈에 장의 급락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시장도 안 좋았을 뿐더러 오늘 또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회사가 또 살아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한 13%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좀 경고가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위험하다라고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이제 현대상선가 이제 살아나게 된다라면 현대상선 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현대상선도 조금 지금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현대상선도 마이너스 한 7%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과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상선, 어떤 상선이죠? 현재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선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상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상선하고 흥하해운 쪽이 많이 하락세가 있고, 근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고, 그리고 흥하해운은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흐름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업종과 특징주들 모두 분석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은 1984년 설립된 레미콘 제조 판매 및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주로 수도권 지역 내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호남권을 주요 영업지역으로 레미콘 시장 내 점유율 약 12%로서 수도권 내 레미콘 1위 기업입니다. 실적 동향을 보면 지난해 매출액 8,896억 원, 영업이익 542억 원, 당기순이익 123억 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 2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영업이익 345억 원, 당기순이익 23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진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먼저 상반기 기록한 이익 서프라이즈 실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유진기업의 2분기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동량 증가로 인한 레미콘 생산 증가, 레미콘 가격 인상을 통한 매출액 및 이익 증가, 그리고 원재료인 시멘트 공급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증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물동량 증가는 지난 2분기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 주택 분양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서울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 증대 및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이 전년 수준을 상회하며 꾸준한 물동량 증가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레미콘 총 생산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면서 유진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레미콘 가격 역시 2분기 내 5% 정도 인상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레미콘의 원재료로 할 수 있는 시멘트 공급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8% 정도 하락하면서 유진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7%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레미콘 생산 및 판매는 날씨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 3분기 대비 올해는 비가 오는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된 마진율 수혜를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50억 원, 순이익 91억 원이었습니다. 향상된 영업 환경을 토대로 올해와 내년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올해 영업이익 7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순이익은 4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역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869억 원, 626억 원으로 기대되고 있어 실적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해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지표는 PER 9.4배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 6.6배 수준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가 9월 중순이라는 점에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PER 6.6배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저평가 수준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동양 지분 인수로 인한 사업 영역 확장 가능성입니다. 유진기업은 지난 8월 동양 지분 9.98%를 파인트리 자산 운용으로부터 추가로 인수함으로써 총 27.5%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향후 동양의 레미콘 사업 부분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레미콘 1위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동양의 레미콘 사업 영역이 동해안 쪽 강원도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진기업과 중복되지 않아 유진기업이 전국구 기업으로 재편 가능하고, 전국구 1위 기업에 따른 바잉파워 증가로 추가적인 마진율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지속적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7월 이후 외국인은 82만 5천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반면 11만 주를 순매도하였는데, 최근 9월부터는 기관의 순매도 수량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급 동향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목표가는 내년 추정 실적 기준 PER 8배 수준이 6,800원, 손절가는 121선 이동평균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인 5,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낮게 가격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유진기업 설계해 주셨습니다. 현재가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 가격은 6,8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가공략주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코스피의 예상 체결지수는 2.3% 정도 하락한 199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네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출발은 2003포인트 정도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낙폭을 줄이더라도 201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수는 결국 밀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1993포인트로 현재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17% 하락한 1993.58포인트로 현재 장중 저점을 형성하며 동시효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중 수급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늘어났죠. 2,100억 원 정도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IT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동반해서 대형 IT주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건 금융 그리고 운송장비주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 현재 1,146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1,05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하락하더니 오늘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7% 가깝게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는 146만 5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1.3% 하락, 현대차도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형 IT주 같이 밀리게 되면서 SK하이닉스도 5%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또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반도체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일단 오늘 방송 중에 조비 멘토님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차별적으로 흐름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이버는 0.8% 정도로 비교적 오늘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 크게 하락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물산이 3%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7% 급락하면서 시총 8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 가깝게 하락이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예상체결지수는 1.8% 하락한 652포인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지수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닥 출발은 1%점도 넘게 하락하면서 654포인트였습니다. 그 이하로 밀리지 않으면서 660포인트에서 오늘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상단도 하단도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들어서 조금은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653포인트, 1.6% 하락한 상태에서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힘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80억 원 정도 기관 매도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60억 원,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9월 12일 월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코스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2%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코스닥도 1.7% 정도 하락하면서 653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조비 멘토님이 강조해 주셨던 654포인트 정도 저점에 딱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오늘 양시장의 마감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살펴본다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2000선을 확실히 깼습니다. 거의 뭐 1991.47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28%까지 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먼저 결론을 좀 얘기해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역시 뭐 상단, 박스권 상단 쪽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이제 중단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하단까지는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역시 뭐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면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652.9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마이너스 1.82% 하락 중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본다면 65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654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아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현재 일단은 된다라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실시간 이제 해외 지수를 좀 보면서 미국은 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역시가 지금 현재 실시간이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58%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이 지금 개장할 때는 마이너스권으로 개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에 이제 미국 장중에는 다시 이제 보합권까지 끌어올린다라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락을 한다라도 머지 않았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서 코스닥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시장의 마감 상황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또 해외 선물 시장 전략까지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거래일 연속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아래에서 밑돌았었는데 네, 간밤에 지난 주말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외환시장 분위기와 함께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31% 상승해서 111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1089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00원 이하일 때 계속 사모으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저번 주 중반에 한번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12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리개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보고서를 냈죠.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고서 나쁘게 나왔지만 그 고용보고서 3개월이나 6개월 평균 12개월 평균을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해서 경제지표가 지금 현재 미국 경제나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시장은 너무 지금 현재 안주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골드만삭스의 이야기가 지금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판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릭 노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들이 통화 정책에 점진적인 정상화를 하게 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늦추는 것은 일부 자산시장을 가열을 시켜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데니얼 타를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고요. 그리고 댈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달간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근거가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을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를 떨어뜨린 요인 중에 가장 큰 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6%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9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모두 투자자들이 처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추석이나 아니면 설 같은 명절에 끼게 된다면 희한하게 이제 변동성이 심해졌던 장세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가장 급격한 변동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아시아 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6,672포인트, 1.73% 정도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엔화가 지금 현재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좋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과 추세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니케이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FOMC 미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BOJ의 휴가 부양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BOJ의 금융 완화 정책 중 하나인 국채 또는 ETF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재팬 선임 전략가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이 ETF를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시장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반응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저평가를 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가 지나는,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는 시점까지 충분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 회의까지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달러 강세뿐만이 아니라 또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하락세를 부추긴 것 같은데요. 일단 45달러까지는 매도 포지션으로 취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부분까지 왔거든요. 추가적인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럴 때 가장 네. 투자할 때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3.65% 정도 떨어져서 종가 기준으로서 보게 되면 45.88로 종가를 마감을 했죠. 근데 그 전날을 보게 된다면 거의 1340만 배럴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199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4.66%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급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가 보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제가 볼 때는 7월달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월달에 4% 이상 급락했던 게 3번 정도 17월 초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2% 정도, 오늘 같은 2% 정도를 꾸준히 6거래일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달러를 찍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유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추세적입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다. 우리 생각할 때는 난방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도 제가 볼 때는 매도 포지션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 매도 포지션이 언제까지 갈 거냐? 러시아나 아니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합의가 태스크포스 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 거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합의하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호재는 없는데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 강세가 나온다면 지금 현재 달러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유가에 대한 전략은 지금 현재 본다면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이제 매수 포지션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은 해드릴 이야기가 이제 천연가스인데요. 제가 천연가스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조정이 있을 거고,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난방 수요가 대부분인데요. 겨울로 가면 갈수록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44달러인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지금은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고요. 2.7불까지 조정을 받고요.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이번 주 내내는 아마 매수 포지션이 맞을 거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텀을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되 만약에 조정을 받아 떨어진다면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조금 올랐는데 이제 좀 오른 것 같아서 매도 포지션 취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투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진다라도 떨어질 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꾸준히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했던 9월달하고 10월달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9월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급격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달러를 매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엔화율이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강세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엔화 가치가 강세라면 니케이 지수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가는 지금은 매도 포지션이다. 매수 포지션을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많이 투자해서 이야기하죠. 물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고요.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가와는 반대로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는 그대로 유지를 하십니다. 매입하는 시기다, 모으는 시기다라고 유지하셨고요. 니케이는 추세적인 하락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유가는 매도 포지션, 천연가스는 매수 포지션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9월의 셋째 주, 금주의 이번 주 주요 일정인데요. 현재 시각으로 오는 9월 13일 한국과 미국은요, 육자회담 추석 대표 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에서 북핵 및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 재무부는 현재 시각으로 13일 8월 재정 수지를 발표합니다. 또 중국은 8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발표합니다. 오는 14일부터 16일은 추석으로 국내 증시는 휴장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17일 중국과 대만에서도 명절인 중추절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시각으로 15일에 8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현재 시각으로 16일 애플이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16일은요, 미국 쿼드러플 미팅데이인데요. 이날은 미국의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과 개별 주식 선물 동시에 만기를 맞게 됩니다. 현재 시각으로 16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주요 일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비멘토님이 보시기에 꼭 챙겨봐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추석을 하루 앞둔 내일장의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중요시 좀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오게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두 개를 좀 중요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시장입니다. 그 다음날에 추석이기 때문에 또 연휴가 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게 됩니다. 일단은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관망하셔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적극 매수를 좀 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혹시나 가지고 있던 뭐 현금 같은 것들은 내일 코스닥 쪽으로 조금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좀 꺼려합니다. 왜냐면 더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자리가 가장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언제요? 한 3개월 올라가고 나서 그 자리가 바닥인지는 올라가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이 가장 매수가 가장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제 연휴 되기 전에 매수 조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을 지금 매수해야 할 때라면 코스피에 남아있던 물량들은 현금화할 때인가요? 현금화 할 때라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종목들을 손절을 그냥 쉽게 해버리는 것은 조금, 관리 차원에서도 습관이 그게 들어버리거든요. 조금만 시장이 안 좋고, 조금만 이제 종목이 많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손절 치고 또 다른 종목 하시면은, 계좌가 그렇게 절대 불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웬만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 홀딩 하셔가지고 본전에서 빠져 나오시는 것이나 또는 뭐 자그마한 수익권을 만족하시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혹은 뭐 종합주가 지수가 안 오를 거니까 갈아타자, 뭐 코스닥으로 옮기자, 이것은 권하드리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대로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손실난 종목이 일단 아니라면 계속 홀딩을 하셨다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괜찮다 하셨고요.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관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초반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파워로직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웰크론 강원, KTS, 우리들 제약 이렇게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세우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 오늘장 내일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추석을 앞둔 내일 화요일장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